바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국경을 넘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SK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인프라 사업본부 엔지니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B2B 기업 고객 기술 지원을 담당하게 되고요. 정보통신 관련 학과 전문대 졸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지원서는 10월 31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다음으로 쌍용자동차에서 2018년 하반기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4년제 학사 이상으로 모집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하고요. 영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10월 31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에서는 토목시공, 개장시공, 전기시공 분야의 경력직을 모집합니다. 초대졸 이상의 관련 학과 전공자로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지원할 수 있고요. 기사나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31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넥슨에서는 인사그룹 웨어팀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바와 스프링 프레임워크 경력이 6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요. 단넷 개발과 운영 경험이 2년 이상일 경우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2월 17일 자정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커리어 컬리지의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일주일 사이에 날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또 어둡더라고요, 날씨가. 지금 퇴근 시간입니다. 날씨상으로. 예, 오실 때 날이 많이 어두웠죠. 네, 좀 우울하더라고요. 예, 비도 떨어지고 네네. 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럴 때 감기도 좀 조심하셔야겠고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 멕시코 이야기 해봤잖아요. 그렇죠. 산업과 또 경제 동향, 그러니까 전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네네. 어떤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네, 오늘은 날씨도 어둡고 퇴근 시간 같으니까 네. 조금 더 밝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내용은 밝은 재밌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고용시장, 노동시장 네. 관련된 얘기인데 법적인 얘기. 그래도 그 나라에 가서 일할 만할까요? 라는 네. 주제 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두운 내용이지만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요? 네. 화이팅!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멕시코의 노동시장 동향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멕시코 총 인구가 1억 2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2배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뭐 세계에서 따지자면 14번째로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네. 특히 인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노동시장이 넓다는 거고요. 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생산 연령 인구라고 그러죠. 경제활동 인구. 약 60%가 경제활동 인구로 돼 있어요. 1억 2천은 60%.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연령층이 낮아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매년 100만 명 정도가 경제활동 인구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시장에 이렇게 인구가 많다는 거는 자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걱정하실 만한 문제이긴 한데요. 네. 그렇게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4.6%대입니다. 감 없으시죠? 4.6%가 네. 어느 정도인지. OECD 국가들의 평균 실업률이 7.5%입니다. 7.5%, 약 3%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4.6%대라는 건 그만큼 고용 건전성이 뛰어나다라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생산 가능 연령이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그렇죠. 실업률이 낮다라는 거는 참 놀라운 것 같은데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실업률 특별히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제가 이 나라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먼저 쭉 말씀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하고 멕시코가 국경이 인접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 분위기가 있으면 인구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생산을 많이 해내고요. 네. 또 그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경기 회복 징후하고 멕시코 정부에서 산업제도 개혁에 아주 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이나 통신, 금융산업 쪽에 기존에 멕시코에서 독점하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네. 그런데 그걸 개방하면서 서비스업이라든지 생산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약 3% 정도 수준에서 아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최저임금도 좀 개선시키고 오.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여성들의 고용 확대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실업률을 4.6%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예, 우리나라 고용시장 생각하면 참 부럽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네네. 자, 그렇다면 그만큼 좀 취업의 기회가 멕시코 같은 경우는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해외 취업 준비하는 우리나라 청년들 대상이기 때문에 각 국가의 청년 고용률 현황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 청년 고용률 순위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약 42.1% 정도로 나타났어요. 미국이 60.6%로 제일 높고 일본 같은 경우는 56.8%예요. 이거 현상으로 보게 되면 일본 청년들은 한 사람이 2개 기업에 합격해서 어느 회사 갈까라고 고르는 그 정도의 비율입니다. 멕시코 볼까요? 멕시코는 49.2%입니다. 일본이랑 유사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취업이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다는 겁니다. 좀 이제 내용적으로는 다르겠지만 멕시코 청년 고용률은 우리나라보다 9단계나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인구수라든지 취업률, 시장 등 매우 매력적인 국가라고만 평가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고용시장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 기회가 좁지 않다.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 고용 건전성이 좋다라는 쪽으로 다 판단하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아무래도 그 직업의 안정성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 고용 형태 멕시코 같은 경우는 뭐 계약직, 정규직 어떤 편이 좀 많은 편입니까? 요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 네. 많이 부러워할 텐데요. 오. 근로자들이 많이 부러워할 텐데 정규직. 네. 네. 한국의 고용노동부하고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이제 사회보장청이라는 IMSS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멕시코 내에서 등록된 근로자 수입니다. 등록된 근로자 수 약 1,9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1,600만 명이 정규직, 와. 나머지 약 한 300만 명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오. 계약직으로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약 80% 이상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더 중요한 건 매년 그 등록되는 신규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고용 시장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호주 때도 이야기를 좀 해봤지만 지역별로 이 네. 산업 격차라든지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잖아요. 멕시코 네. 같은 경우 좀 어떨까요? 그럴까요? 멕시코는 지도를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네. 멕시코는 역시 미국하고 인접해 있는 그런 쪽입니다. 고용 현황은 도시 지역과 서비스 업종에 매우 집중되어 있다는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가 굉장히 활발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멕시코 북부 지역이에요. 아무래도 북부겠죠. 그렇죠. 티juana, 멕시칼리, 레이노사, 누에보랄레도하고 마타로스 등 이런 지역에서 고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지역들은요, 미국 경제 회복 이런 것들이 기대되면서 멕시코 제조업이 수출 증가가 일어나고요. 건설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회복 양상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인력 수요가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무래도 좀 미국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 확실히 좀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멕시코 하면 이 고용제도도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네. 이 상태는 멕시코 같은 경우 우리들이 알고 있기에는 이 과거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전한 그런 상태였다는 걸 그쵸. 누구나 알고 있죠.
고용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근데 멕시코 정부에서 경제 산업 안정을 위해서 고용제도도 개혁하고 실업률도 굉장히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용제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안착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2년도에 멕시코 내부에서 개정된 이제 그 노동법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 비정규직이죠. 이런 부분들도 채용을 허용을 했고요. 소송 기간 중에 소송 해고 근로자, 당사자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차별을 많이 하고 피해가 많이 갔었는데 보상해 줄 수 있는 상한선까지도 결정해 주면서 네.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돋보였죠. 예. 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왕왕이 있죠. 노동 분쟁 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증거를 제시해야 법원에서는 이제 판정을 하거든요. 이때 이제 거증 책임이라고 하는데 증거 제시하는 입증 책임이 근로자 같은 경우는 좀 약해요.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가 그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입증 자료를 제출하시오라고 할 정도로 근로자들을 많이 보호해주는 그런 네. 좀 더 눈여겨볼 만한 점이죠.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노동자 손을 먼저 들어줍니다. 법원이. 너 약자니까 네. 회사는 넌 강자니까 근로자 손을 먼저 잡아가지고 들어주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은 우리가 취업한다 그러면은 진출하는 한국인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법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노동법을 살펴볼까요? 네,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멕시코 고용제도하고 노동법은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4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급여 삭감 금지한다. 동등한 대우를 한다. 또한 퇴직금을 보장한다. 이 4가지 기축에 따라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방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고용계약이 무효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근로자가 보통 의뢰 입장에 취해지거든요. 그래서 의뢰 입장인 종업원이 합의할 때 자기에게 조금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합의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소송 시 회사가 종업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한 것으로 판결받게 되는 이런 원칙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게 혁신적인 그런 개정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멕시코가 이렇게 바뀐 후에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멕시코 지역을 해외 취업에 가능한 그런 나라로 이렇게 분류해서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과거 같았으면 아마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4가지 기본 원칙이라고 하셨어요. 최저임금 보장, 그리고 급여 삭감 금지, 동등 대우, 퇴직금 보장이 있는데 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보장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은 매년 노동사회보장부 산하에 있는 국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정합니다. 그 실제 임금 수준보다는 최저임금이 조금 낮게 책정되는 것 특징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는 상회한 임금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급여 삭감 금지인데요. 사용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종업원의 기본급여를 삭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 기본급을 건드리게 된다면 취업규칙에 의해서 근로자들 합의에 의해서 다 사인해서 제출을 해야만 몇 % 이상 해야만 삭감할 수 있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기본급여 삭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동등대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격을 굉장히 존중해야 되는 그런 항목인데요. 직종이 같거나 또는 근로시간이 같거나 결과물이 같거나 이런 근로자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시오라고 명시를 해놨다는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퇴직금 보장인데요. 사용자는 노동법이 규정한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무 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라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이 4가지가 기본 원칙입니다. 네, 기본 원칙도 살펴보고 노동법, 고용제도 그래도 비교적 참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법이 입법화되기 전에 이전 단계에는
고시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고시라는 단계는 이런 내용을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라고 오픈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자발적인 참여를 좀 독려하고요. 처벌이나 관리 감독 이런 절차는 이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시 단계를 지나서 입법화가 되고 나면 철저하게 관리하고 위반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수반되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근로 시간에 대해서 멕시코도 입법화한 상태고요.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사례를 적절하게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동 지원 기관들을 설립해서 서로 상호 체크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체크하고 감독하고 있어요. 물론 준수 여부는 국가의 의지가 어느 정도 강도냐에 따라서 완벽하다, 어느 정도다 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국가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확언 드리기는 좀 성급한 말씀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국민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입니다. 이거 외교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철저한 감독 하에서 보호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 점은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가장 궁금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역시나 좀 해외 취업하면 임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 아까 최저임금이 보장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멕시코의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네, 최저임금은 2018년 7월 기준으로 시간당 멕시코 환율로 88.36페소입니다. 네. 하나로 계산하면요 5,236원. 우리나라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비하면 조금 낮죠. 조금, 네. 하지만 이제 최저는 최저일 뿐 실제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최저임금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로는요. 지역마다 차별 없이 땅이 그렇게 넓음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최저임금은 요 금액 그 이상으로 지급하는 거는 no problem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금 이 산정 기준은 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외국인이나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최저임금 보장하고 사회 보장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간은 뒤에 다시 한번 쭉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초과할 경우에도 이제 별도로다가 초과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보다 9시간 이내로다가 만약에 초과를 하게 되면은 정규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9시간을 초과해서 만약에 근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정규 임금의 3배까지 지급하도록 수당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법정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 뭐 이럴 때 근무하게 되면은 시간의 수당 지금 말씀드렸던 이거에다가 25%의 프리미엄 수당까지 붙여서 지급해라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월급이라는 체계가 참 당연시되어 있는데 그렇죠. 뭐 외국에 나가면 특히나 뭐 축구 선수들 이야기를 해도 주급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멕시코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게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 위치에서 현지화로 지급해라라는 네. 게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라. 주급이죠. 일주일을 절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고 사무직이나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오. 이렇다고 한다면 2주일에 한 번씩 급여받는 거죠. 예. 월급 개념이 아니고요. 그 낀세나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2주에 한 번씩 지급하는데 주급이나 또는 격주급으로 지급한다는 점이 우리나라하고 조금 차별이 있고 특색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멕시코의 근로시간 기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 같이 이제 주 5일제 동일합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틀린 것은 멕시코 연방노동법에 따르면은 표준 근무 시간이라는 걸 정해놓고 있어요. 주간과 야간 구분해서 주간에는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서 최대 8시간. 야간 같은 경우는 저녁 8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 그 사이에서 최대 7시간이 표준 근무 시간이다라고 네. 명문화해놨습니다. 이때 뭐 이제 주간이고 야간이고 아니고 그 오버랩 되는 기간 혼합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 3시간 미만으로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7시간 30분을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당 근무하는 시간은 48시간이에요. 야간 근무는 주당 42시간으로 적고요.
일주일에 6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명확하고요. 다만 이제 격오지라든지 좀 떨어진 지역에 있어서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점심시간 하루에 뭐 30분씩 이렇게 붙여갖고 휴게 시간 주지 않습니까? 요 휴게 시간까지도 근로 시간에 넣어서 포함시켜주는 이렇게 계산해주는 겁니다.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대본에 쓰여 있더라고요. 실제로 좀 이런 근로시간 기준이 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이거 근로시간 많습니다. OECD 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이 1,759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시간, 39개 회원국 중에서 노동력이 가장 많은 나라 순으로 세 번째에 차지했습니다. 예. 그리고 멕시코가 1위인데요. 2,257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긴 건 사실이죠. 근데 어느 통계 자료든 이제 접근하는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그 포인트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업종이나 직무 구분 없이 이제 멕시코에서 전체를 제조업까지 간의 수공업까지 전부 해서 이렇게 많은 거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근로자의 학력이나 업무 내용에 대한 세밀한 접근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나온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서 단순 노무, 제조 이쪽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요 지식을 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지할 수 있는 포지션이 사무직이나 관리직, 서비스직 또는 전문직 이렇습니다. 이렇기 네. 때문에 그 근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잘 준수되고 있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로 조건에서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휴가입니다. 멕시코의 휴가 제도는 어떻습니까? 멕시코 휴가는 1년 근무하면 6일부터 시작합니다. 아, 네. 1년 만근하면 6일 근무 시작하고요. 매년 2일씩 늘어나요. 매년 2일씩 늘어나는데 유급이고요. 역시 유급 휴가고 12일이 될 때까지는 매년 2일씩 늘어나다가요. 12일이 딱 도달하면은 5년마다 2일씩 늘어납니다. 네. 네,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그렇죠. 보시면 표와 같은데요. 연방노동법에 의해서 휴가기간 임금 최소 25%에 해당하는 법정 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한 것은 멕시코에서는 퇴사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휴가 안 가면 금전, 돈으로 다 보상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수당을 돈으로 다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현지 기업들에서는 업무로 인해서 이 일이 바쁘니까 휴가 못 가게 되면은 미안하니까 이걸 금전적으로 보상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휴가 제도는 있지만 휴가 갈 때 눈치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멕시코는 좀 어떨까요? 멕시코. 요것도 이제 보여드리는 표를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한 글로벌 여행사에서 전 세계 28개국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휴가 얼마나 쓰세요? 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의하면요. 브라질이나 프랑스, 스페인, 아랍에미리트는 연간 휴가 일수가 최대 30일까지 있네요. 보통 근로자들이 30일 휴가를 전부 다 사용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오. 아주 꿈의 나라죠. 영국이나 노르웨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25일 모두 사용했고요. 예. 호주는 휴가일 20일이 되지만 평균 한 15일 정도를 사용하는 걸로 나타났고 싱가포르는 18일 가운데 14일, 미국하고 멕시코는 15일 가운데 약 12일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실까요? 15일 가운데 약 8일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이 통계 자료만 본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휴가 가는 것보다 멕시코에서 근무하면 그러니까요. 휴가는 더 잘 쓴다는 얘기죠?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뭐 휴가도 휴가지만 그 가장 좀 환영받는 날 중에 하나가 빨간 날이잖아요. 그렇죠, 빨간 법정 공휴일. 네. 예. 멕시코는 좀 어떻습니까? 법정 공휴일 뭐 여러 가지 의무 휴일이 있긴 한데요.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은 3가지가 있어요. 연방노동법 74조에 아직 딱 못을 박아놨는데 우리나라 10월 1일 같은 제헌절 그리고 10월 1일이 아니죠. 10월 3일이 제헌절이죠, 우리. 예. 그리고 베니토 아니, 후아레스 10월 17일입니다. 그런가요? 예. 개천절이죠, 10월 3일은. 예. 왜 그럽니까, 제가. 그리고 베니토 후아레스라는 인물이 탄생했던 그날 역시 법정 공휴일로 돼 있고요. 멕시코에서 혁명 기념일 요 3개 공휴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빨간 날 3개가
주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당깁니다. 월요일로 붙여서 오. 주말에 같이 붙여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건 진짜 부럽네요. 우리나라 재밌죠? 같은 경우는 눈치 막 보다가 샌드위치 하냐 안 하냐 맨날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 상당히 좀 반가운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좀 퇴직 관련 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네. 멕시코 사용자가 정당하게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장님이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하기 위해서는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무슨 서류를 써야 되냐면 사건 경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문제 종업원들이 그리고 증인들이 서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건 뭐 그만큼 이제 부당하게 해고를 하지 말아라라는 예방책으로 다 만든 건데요. 이 보고서에 보면 고용계약 종료 일자도 있고요. 그 이유도 명시해야 되고 그리고 한 분은 종업원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 분은 또 이제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 이렇게 수령 확인 서명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서류 같은 경우는 종업원 입장에서는 안 받고 싶어요. 그래서 뭐 등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안 받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통지문을 받지 않을 때 회사 사용자는 고용 종료일 이후 5일 이내에 노동분쟁위원회에다가 이제 사실을 알려야 돼요. 그리고 같은 주소로 통지문 발송해서 통보를 요청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들을 만들어놨죠. 이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대로 해고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종업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종업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만약에 해고를 통지하잖아요. 사용자가. 그러면 소송 대비하시게 됩니다. 소송 바로 그냥 들어가고요. 뭐 이거 인간관계가 깨져서 이거 소송하면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고 바로 그냥 소송 대비하게 됩니다. 연봉노동법에서 근거 서류가 이제 철저하지 못하거나 거중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회사에서 준비한 입증 자료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퇴직금 주세요라고 판결 내려버립니다. 종업원이 자진사직할 경우에는 이제 얘기가 좀 다른데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이제 수당이나 연말 보너스 이런 걸 산출해서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의도치 않게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럴 땐 참 해외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해야 되나 많이들 좀 당황하실 것 같은데 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멕시코 이제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국민들 보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고용 기회 우선 제공하긴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워킹 비자를 삼엄하게 관리를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해주는 세 가지 대표적인 기관이 있는데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조정중재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각 주마다 멕시코의 각 주마다 노사분쟁을 해결하는 담당하는 법원인 조정중재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다루는 게 뭐냐면 부당 개혁을 했다거나 부당 해고를 했다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거나 임금이 이게 불평등한 것 같아.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 기관은 이제 연방노동보호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기에서는 차별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성별, 인종, 뭐 피부색, 그다음에 건강 등등의 차별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 기관에 의뢰하시고 문제를 해결받으시면 됩니다. 연방노동보호청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멕시코 사회보장청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상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배상받으면 되는지 사회보장제도, 부상치료비, 의료비, 해당 임금 배상 이런 사항들을 주로 처리해 주는 기관입니다. 세 가지 기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오늘은 멕시코에 대해서 이 노동 보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제도 정비도 잘 되어 있고 그렇죠. 판결이 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불안한 나라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랑 경제 교류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멕시코의 어떤 부분을 알아볼까요? 이제 취업 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죠. 취업 전략 쪽으로 다 좀 들어가야 될 거고 유망한 직종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부 임금 제도를 한 번 정도는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취업 본론으로 들어가서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내용 쉽게 설명해 주신 커리어 칼리지 김한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